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법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차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우선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조금 파악을 해볼 건데요. 공공부조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 생활이라던가 의료급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죠. 급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생활 보장이라던가 공공책임의 원칙.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소득 인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그 이외에 이제 이전소득 걸 관련되어 있어서 이분이 최저생활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을 거를 구분을 하셔서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퇴직금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보상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떠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현장 가셔서 담당자분한테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생계급여 관련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금품을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요. 소득, 중위소득의 하위 그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부양 의무자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자녀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전에는 이제 다른 서류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등본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이제 뭐 호주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이 됐었을 때는 뭐 자녀랑 지금 왕래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사촌보다 더 남 같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서류에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있는 걸로 보고 사실은 혜택이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부양 의무제가 이제 의무자가 폐지가 되는 거죠. 이게 급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이제 중위소득 40% 이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그 의무자가 폐지가 됐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입학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사실 입학금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해상급여는 이제 출산했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장제급여는 이제 8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활급여는 이렇게 뭐 자활 제도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수급권자 그리고 급여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의료급여라는 거는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1종이 있냐, 2종이 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내야 되는 비용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첫 번째는 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수급권자로 지정되신 분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노숙인이라던가 아니면 5.18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이라고 하면은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까운 동네에 뭐 정형외과, 내과, 뭐 소아과, 치과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차는 이제 그거보다는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진료과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차 의료기관이 대학병원 이제 의료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고요.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고 지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갑자기 우발적인 상황이 됐었을 때 이제 복지 혜택을 해주는 건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씩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긴급 지원을 하는 우리 종류 중에 어떤 게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 의료
그 다음에 생계,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단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교육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기준소득, 소득 인정액이 이제 그 금액의 이하인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만약에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금액의 20%는 감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제 갖고 있는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노인의 어떤 안정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자체만큼 어떤 국가에서는 지자체만큼 그분들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특색들도 있어요. 산업군이 달라지면은 그 지역에 맞는 특색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둘 다 이렇게 같이 이제 책무를 지는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나온 것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복지 서비스가 이제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회 서비스를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일 때부터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일반 이런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7살인데 친구가 말을 아직 못해요 라고 한다던가 그 친구는 도와줘야 돼. 화장실도 같이 데리고 가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양육하는 이러한 시설들도 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외동포라던가 외국인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날이다라고 하면은 매년 4월 20일 날을 장애인의 날로 보고 있고요. 그 주간을 우리가 장애인 주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인이라고 이제 부르셔요. 장애우, 다른 단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자, 이런, 정말 다 옛날 이런 거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우리가 우리 그 통합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으로 이제 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이제 인력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어 통역사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출판업계가 어려워서 이런 점자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언어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관련되어 있어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생산품 관련되어 있는 판매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복지시설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어서 차별을 했었을 때 어떠한 제재받을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도용하고 내가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폭행, 그 다음에 방임이라는 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막 안 돼. 손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딱 놔버리는 이런 단계가 됐었을 때 이제 사실은 방임이죠. 자유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걸이라던가 체포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7년 이하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하면은 신체에 가해지는 어떠한 행위, 상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박이라던가 노동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장애인 의사 표시를 하셔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섬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어떤 노동 착취를 당한
이러한 경계성에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아직도 그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나 모르고 있어서 미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여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뭐 1억 이하의 뭐 벌금 이런 거에는 어떤 성적 수치심이라던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행위를 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했다. 자유의사가 표현되지 않은 분들과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역이 넓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복지 서비스도 다양화되기도 했죠. 소득이 이제 상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정이 악화되고 그렇지만 건강은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거는 더 많아지고 지출될 비용이 의료비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에 사용해야 될 수 있는 돈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계청의 예견으로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길 가는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산업재해 보험이라던가 이런 의료 보장 관련되어 있는 사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연령층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세수는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인구수가 적어지니까 혼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의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기획재정부랑 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1인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 MZ세대다라고 하면은 내 부모님 이외에도 한 명을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던가 그 밑에 세대는 2명을 더 책임을 져야 된다던가 이게 이제 세금으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출산 또 연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고령사회는 구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노인복지와 관련돼 있어서 노인의 날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이고 그 주간을 우리가 이제 경로의 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을 하는 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날이 딱 절기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휠체어 거동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휠체어 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진행을 하시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앞서서 설명드렸었지만 이제 서비스 필드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시설 그리고 의료 복지 시설, 그 다음에 여가 시설. 여가 시설에서는 이제 노인 교실에서 주로 이제 노래 교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막 트로트가 열풍이 부니까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늘 항상 이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들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지만 간혹 이렇게 이제 나는 셀프 싫어. 그래 뭐 리터당 몇십 원 더 들여도 난 그냥 셀프 주유소 안 갈 거야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시니어 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시니어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전용 쉼터들도 노인복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한테 이제 금지해야 되는 다양한 이렇게 행위들도 이제 신체적인 거라던가 방임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치료를 방치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노인과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이제 서비스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 아동 분들이 이제 퇴소할 때 일정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성인이 돼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네. 보통은 이제 아주 그렇게 누워 있는 막 영유아라던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있는 학생들이 많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거기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할 때는 일정한 이제 비용을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일정 연령이라는 게 이제 18세에 해당이 되고요. 보호의 목적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아동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볼 때에는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이라던가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신고해야 될 의무자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분들, 아이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넘어져서 다치기에는 어떤 치료 부위라던가 상처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 이럴 때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분들, 그래서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신고의 의무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던가 이런 정황이 있었을 때는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재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신고 대상자 의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관에서 이제 하는 업무들이 피해 아동 관련돼 있어서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생일 다음으로 좋았던 게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날도 있고 있지만 어린이날도 굉장히 많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선물 받거나 뭐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가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생일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요. 그래서 그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은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러한 뭐 날들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일반 회사에서는 그 5월 달에 이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가족들 초대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입양의 날이라고 해서 5월 11일 날을 우리가 입양의 날로 정하고 이제 그 주간을 입양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외 이제 입양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탁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해외 입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그 해외 입양 가기 전에 위탁 시설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부모들이 이렇게 위탁 부모들이 이렇게 가해들,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가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양육시설이라던가 임시보호시설, 뭐 그리고 이제 단기보호시설, 뭐 상담소라던가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다양한 시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처벌 수위 중에 5년 이하나 5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떠한 혼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방임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10년 이하나 어떤 1억 이하의 벌금은 성적 학대와 해당된 게 여기 해당이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어요. 무조건 징역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쇼핑 사이트에 아이를 몇 달러에 판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들이 저희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큰 논란도 일으키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나 모 이렇게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뭐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모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부자 관련되어 있는 가족 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3년 이내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혼모와 관련되어 있어서 미혼모자 관련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2년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지원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복지와 그 한부모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하는 것 중에 복지급여는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아동 양육한다라던가 생계
를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들이죠.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라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많이 되실 건데 이런 복지 자금을 대여해서 운영을 뭐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뭐 사업을 지원해 준다라던가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사업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 사회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교육비라던가 의료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들도 이제 많이 다양화되어 있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뭐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아동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 관련돼서 이제 지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과 관련돼 다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3년마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그렇지만 태어날 때 다른 나라에 태어났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거죠. 이런 경우에 다문화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과거만큼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7, 80년대에는 거의 다반사였다라고 하죠. 통계를 지켜야 할 수 없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였지 거의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인권 성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도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범죄로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긴급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에 있어서 제3자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보호시설에는 단기, 장기,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장애인 이렇게 보호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보호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해주는 제재, 급여에서는요 생계비도 있고 뭐 교육비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직업 훈련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아동복지법, 노숙인 자립하는 것들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살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20대 실직했던 분들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통계청 통계 자료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노인의 빈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의 자살률이 높을 거다라고 하고 과거에 실제로 높은 적도 많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대상 연령층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뭐 개입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령층이 변경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법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5년마다 실체 조사하는데 5년이 안 한다라고 하면 3년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뭐 자살 예방은 9월 10일이라던가 노인의 날은 이제 10월 2일. 앞서서 우리가 다 학습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청소년 기본,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사회보장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각자 법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문제를 준비할 때 보통 3년 이내에 예상 어떤 문제, 출제됐던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시간상 많이 준비는 못했고요. 짧게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학습
여러분들 학습할 때 배웠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학자들의 이론을 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저도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발달과 관련되어 있어서라던가 뭐 생애 주기와 관련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체제 이념 이런 것들은 아니면 관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학자 이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들러, 피아제, 프로이드, 스키너, 로저스 이렇게 5명의 학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펄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립했던 것들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들러죠. 아들러가 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제하고 제어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어떠한 그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 그 발달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걷고 뛰어다니고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걷던 아이가 다시 뭐 앉고 앉았던 아이가 다시 눕고 이렇게 순서를 역행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발달할 건데 그 발달하는 기간은 조금씩 개인차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과 성적 욕구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뭐 구강기냐, 항문기냐, 뭐 생식기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던 게 프로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거를 조금 더 강조했던 게 이 스키너에 해당이 되고요.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유적인 어떠한 자유 이런 것들을 존재한다라고 했던 게 정립했던 게 로저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위기에 관련돼 있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고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 성적이 나왔겠죠. 성적이 나왔었을 때 내가 받았던 성적표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청소년기, 성인기, 영아기.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가 이제 엄마여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는 아니더라도 어떤 주 양육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한 아이면 울음으로써 표현을 하면은 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다르게 연결된 거는 모두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이 표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응시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슨은 시기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배변을 해야 되는데 뭐 침대에 실수했다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실수했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서 할 수 있다던가 혼자 응시했어 축하해 뭐 이렇게 뭐 칭찬을 해준다던가 하면 내가 했어 스스로 했어 그래서 엄마 저 혼자 시하고 왔어요 라고 하면 너무 잘했어 칭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자율성과 내가 만약에 그걸 실수했었을 때 오는 어떤 창피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그다음에 유아기 그 학령 전기에는 주도성과 제의식, 학령기에는 근면성과 열등감,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역할이 혼란이 온다던가. 그래서 각 이렇게 성장하는 어떠한 시기마다의 위기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각자 다 대립을 한다라고 정립한 게 에릭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단에 대해서 1차 집단이냐, 2차 집단이냐, 그다음에 자조 집단이냐, 자연 집단이냐, 개방 집단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차 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집단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뭐 10번째예요. 10째예요. 뭐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차 집단은 우리가 이제 가정,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고요. 2차 집단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 내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집단은 이제 1차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지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알코올, 자조 집단 모임,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바람직하게 구성해 나가는 거. 정답은 그래서 4번에 해당이 되고요. 개방 집단이다라고 하면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입회를 뭐 거부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와서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이 개방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학자와 주요 기법이 옳게 연결된 걸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옳게 연결된 거고요. 반두라 같은 경우는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상학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 자유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로저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키너는 여러분들 그 전통적 조작 기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키너의 어떠한 그 조작 기법이 있거든요. 그 전통적 조작 기법은 이게 종이 울리면은 음식을 갖다 줬더니 어느 날 종만 울렸더니 개가 침을 흘린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스키너는 이제 그 조작적 조건에 의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피아제 같은 경우 인지발달 이론의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이론을 정립했고 주요한 그 주요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는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조사해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역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연구할 땐 통계도 내야 되고요.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여러 번 이렇게 측정도 해야 되고 이 측정했던 결과가 정말 옳은 건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신뢰도인지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 측정의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뢰도는 일관성 있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라는 거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측정을 했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인 게 신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측정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P값이라고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퀄리티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와 재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비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측정 도구와 신뢰도의 그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타당도도 당연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시를 든 문제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시를 들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요.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력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사 대상에 한해서 봤더니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을 독립변수를 보고 종속변수를 보고 통제변수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이죠. 자, 부모의 재산은 그러면 통제변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학력이랑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그리고 이게 자녀의 대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재산이 학력이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좋은 직장에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부모가 축적해 놓은 재산이 있냐. 이거는 통제 변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재산은 통제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혼합 연구라는 거는 질적 연구와 그리고 양적 연구가 합쳐진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질적 연구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다라던가 아니면 변화를 추적 관찰한다던가 3대에 걸쳐서 본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양적 연구는 흔히 우리가 그냥 하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뭐 2차 자료나 가공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랬었을 때 혼합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혼합 연구는 질적 연구랑 그다음에 양적 연구가 합쳐진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양적 연구를 하다가 부족해서 질적 연구할 수도 있고요. 질적 연구 하다가 부족해서 양적 연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합 연구를 하는 방법에는 설계 유형에는 삼각화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논제를 놓고요. 3가지의 어떤 예시를 들만한 조건들을 놓는 게 삼각화에 해당이 됩니다. 내재, 설명, 탐색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표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표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연구를 하거나 그 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접근하기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라는 걸 추출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떠한 그 전라남도에서 몇 명, 전라북도에서 몇 명, 충청남도에서 몇 명, 충청북도에서 몇 명, 경상북도에서 몇 명 이렇게 각각 추출하는 거죠. 그 추출한 표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표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추출된 표본의 모집단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표본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띨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구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표본을 대표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일 확률 선정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추출된 그 각각의 뭐 시도에서 추출한 이러한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이 동일하게 추첨을 해서 확률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동일확률 표지법인데 그 선정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정된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완벽하다던가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상남도에 50대의 중위소득자 10명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위소득자 10명의 표본을 추출했는데 이게 경상남도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인 중위소득자를 대표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중위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위소득 스펙트럼 안에 드는 사람 10명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중위소득자 중에 이분은 낮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을 가지고서는 대표성을 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보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인보관과 COS, 자선단체를 비교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인보관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모이는데 빈곤도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로 되면서 대두가 된 게 이제 인보관이고요. 자선단체는 COS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접점에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보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의 어떤 통제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원인은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빈민한테 했던 거는 이제 COS에 해당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그 역사 순서, 발달한 역사 순서대로 나열한 걸 고르세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전문 요원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명칭이 사용되기도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이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리을번이 제일 마지막일 것 같지 않아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제일 마지막에. 그럼 리을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정답은 1번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과가 대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1950년대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이러한 각각의 연도, 발달 연도 순서는 시험 문제에 정말 단골 손님이시니까요.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떠한 그 이념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가치 갈등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는 어떤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가치 갈등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윤리 어떤 가치 갈등과 윤리성 딜레마 이런 것 여러 가지 나오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의무의 상충이냐 가치의 상충이냐 윤리적 어떤 갈등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봤었을 때 의무라는 거는 내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제공해야 될 것들이 이제 상충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치 상충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빈번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제 2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할 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윤리적 딜레마, 가치 상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제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이제 경청과 관련되어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피해야 될 질문 기술은 우리가 이제 개방형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개방형 질문이다라는 거는 yes나 no가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식사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건데요.
오늘 점심 식사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개방형 질문인 거죠.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은 질문 기술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집단 성원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A와 B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중재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제 갈등 해결하는 거는 중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단일 사례 설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설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로 가는 거, A, B, A, B 뭐 이런 것들이 다루 있는데요. 우선은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의 이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5주간 전화 상담을 했다 이거예요. 주 1회씩. 자, 그런데 5주간의 그 전화 상담 이후에는 5주간의 집단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단 활동에 참여했던 5명이 있다라는 거죠. 참가자 5명.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3주 전에 매주 우울증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를 3주 전에 매주 시행하다가, 그리고 5주 동안은 전화 상담하고, 그리고 5주 동안은 집단 생활을 한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어떤 설계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A, B, C 설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에 집단 활동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 각각 다르게 들어갔죠. 그래서 ABC 설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이제 위기 개입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이 했었을 때 이제 개입하는 것들인데, 사실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늘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위기에 개입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인 어떠한 손상이 우려된다던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의료 모델에 초점을 두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구 손상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손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력이 안 보인다라던가 이런 것들,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진다던가 이럴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만 아주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면 영구적인 손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 관련되어 있는 모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답은 5번. 네,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을 의료 모델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가족 실천의 예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합류, 관계성 질문,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경계 만들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부모가 가족 자녀와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해서 자녀가 뭐 부모님의 뭐 머리를 잡는다던가 뺨을 때린다던가 이럴 수는 없겠죠. 권위라는 것도 이제 갖춰야 돼.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 경계 만들기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재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모와 딸이 어떤 갈등을 했었을 때 딸에게 부모의 어떤 과도한 통제라던가 관심이라던가 염려 이런 것들을 뭐 인식한다라고 하는 걸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경계 만들기는 설명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경계를 만드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을 뺀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사회복지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시를 묻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75세인 어머니와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유아기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배우자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3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어느 분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상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A씨다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자녀의 청소년 자녀는 교육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해준다, 입학금을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의복과 관련되어 있는 걸 지원해준다던가. 75세 이상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의료급여 혜택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취업과 관련돼서 일하고 싶어하는 배우자한테는 자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줘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다 혜택이 된다라는 거, 이 가족분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민참여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점점 국가가 지역사회로 이양을 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왜?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거는 중앙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주민참여, 공청회를 한다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을 때 관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한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법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 관련되어 있어서 주민 참여를 하는 공청회라던가 주민 참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거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굳이 그 공무원의 그런 권익을 우선히 하는 것들을 하진 않겠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 참여를 해서 어떠한 법을 하나 만든다, 아니면은 조례와 규칙입니다.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모든 프로세서의 제일 마지막은 의회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법률을 만든다라고 했었으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땅땅땅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는 의회, 성북구 의회, 노원구 의회 다 의회가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논의가 돼서 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의회 보고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3, 4, 5번이죠.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골라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사각지대인 건 뭐가 있을까? 어떠한 현물급여를 해야 되나 현금급여를 해야 되나 사회복지 서비스 어떤 게 더 필요할까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사해봤더니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전과 목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거기 안에 따라서 비전이나 목표라는 거는 2030 2030년까지 어떤 노인의 경제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거, 노인의 자산율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많이 오픈하겠다, 아니면은 지원을 많이 얼만큼 하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나면 거기에 맞는 세부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협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최종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실천 원칙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일반화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좀 다양화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산업재해, 그 다음에 국민건강,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중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외래라는 거는 입원이 아니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감기 진료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랬었을 때 내가 내야 될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죠. 자,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냐라고 봤었을 때는요. 우리가 질병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었을 때는 이 돈만 내세요라고 이제 묶어놓은 질환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하는데 8개의 질병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내장 이런 것들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고는 굳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은 법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권리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봤었을 때는 사회보험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내가 내 돈을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권리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의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 그 어떤 산업재해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나중에 다쳤었을 때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다치기 이전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건데 공공부조라는 건 이미 이 기초선을 내려간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후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곤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수업할 때 뭐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옳지 않은 것들은 상대적 바탈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물학적인 요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하는 행동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소위 어떠한 그 심리적인 바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바탈은 굳이 기본권에 해당돼서만 느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까지의 그 문제 그 예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최근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들이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논하지 않았던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더 그 기출 문제 교재지를 풀어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입돼 있는 여러 그 사회복지 그 뭐 어떤 사이트나 이런 아니면 이런 관련돼서 지원하시는 분들 보시는 이런 데 가시면은 40대에도 합격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무원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 과정은 꾸준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